중국이 또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미국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를 앞둔 시점에서 보란듯이 ICBM을 태평양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은 지속해서 발전해왔으며 특히 최근 몇 년간의 발전은 괄목할 만합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강력한 ICBM 기술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미 2021년 자신들이 세계 최고의 고체 연료 로켓 기술을 가졌다며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고체 연료 기술이 무서운 것이 이는 우주 탐사용만 아니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용 추진체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무려 44년 만에 사거리만 2000km에 달하는 ICBM을 발사함으로써 미국과의 진검승부를 예고하고 나선 중국의 속내와 우리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며 날아가는 중국산 미사일의 모습이 인터넷을 통해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궤적을 원양 관측선의 위치 등을 토대로 추적했을 때 이 미사일은 중국 남부 하이난을 출발하여 미군 괌 기지를 거쳐 무려 12,000km를 날아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중국이 태평양으로 ICBM을 쏜 건 1980년 둥펑5 이후 처음으로 그동안 미국에 눌려왔던 기세를 펴고 제대로 도전해 보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이번 발사는 최근 러시아가 RS-28 사르마트 ICBM의 발사 실패 직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의 로켓 기술을 카피하던 중국이 이제는 러시아를 누르고 세계 2강에 올라섰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인데요.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발사 성공률이 90%, 러시아가 85%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100% 성공이라며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도 주변국의 ICBM 실험에 대해선 대단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히 한국이 로켓 관련 실험을 공개할 때마다 딴지를 걸곤 했습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이 누리호의 발사 때마다 중국의 1970년대 수준의 미사일이라고 깎아내리곤 했는데요.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인 이유가 바로 로켓 기술은 즉각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시작된 중국의 ICBM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과 업그레이드를 거듭해 다양한 미사일 시스템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ICBM 전력은 다탄두 기술, 고체 연료 기반의 신속 발사 능력, 그리고 이동식 발사 플랫폼을 갖춘 현대적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ICBM은 모두 둥펑 계열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둥펑5 시리즈까지는 중국이 초기에 개발한 액체 연료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중 둥펑5A 및 둥펑5B는 각각 단일 탄두와 다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버전으로 최대 사거리가 13,000km에 달하여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만큼 발사 준비 시간이 길지만 대형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둥펑 31 시리즈부터는 자신들이 개발했다는 고체 연료를 사용한 ICBM으로 이동식 발사 플랫폼을 사용하여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둥펑 31은 약 11,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며 둥펑 31A와 둥펑 31B는 개선된 사거리와 다탄두 기술을 적용한 버전입니다. 이 시리즈는 발사 준비 시간이 매우 짧다는 장점이 있으며 전술적 유연성이 높아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한 둥펑 41은 중국의 최신 ICBM이자 가장 강력한 미사일로 평가받는 시스템입니다. 둥펑 41은 고체 연료 기반으로 최대 사거리가 14,000에서 15,000km로 추정되며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미사일은 다탄두 기술을 활용해 10개 이상의 개별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둥펑 41은 트럭, 철도, 사일로 등 다양한 발사 플랫폼에서 운용될 수 있어 생존성과 타격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ICBM 기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발전 중 하나는 다탄두 기술의 확립입니다. 다탄두 기술은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독립적인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탄두를 탑재하는 기술로 적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둥펑5B와 둥펑 41에 이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과 러시아의 현대적 미사일 시스템과 유사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초기 액체 연료 기반 미사일에서 고체 연료 기반 미사일로 전환하면서 발사 준비 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고체 연료 미사일은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유지 보수가 쉬워 실전에서의 효율성이 높습니다.
둥펑 31 및 둥펑 41과 같은 고체 연료 기반의 ICBM은 발사 플랫폼의 기동성까지 겸비해 생존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ICBM을 고정된 사일로에서 발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는 트럭, 철도 등의 플랫폼을 통해 미사일의 위치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 적의 타격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는 중국의 핵전력에 대한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중국은 우주 기술에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는 ICBM의 정확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성 및 지상 기반의 정밀 유도 시스템을 통해 ICBM의 타격 정확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들은 향후 미사일 방어 체계를 회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ICBM 전력을 미국, 러시아에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 조금씩 뒤처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미국의 ICBM 전력은 대부분 고체 연료 기반의 LGM-30 미니트맨3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니트맨3는 단일 탄두와 다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1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트라이던트 2D5와 같은 SLBM을 보유하고 있어 해상 및 육상에서 다각적인 핵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RS-24 야르스와 RS-28 사르맛과 같은 최신 ICBM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사르맛은 고성능 다탄두와 극초음속 미사일 시스템을 갖춘 차세대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ICBM은 북극권 및 다양한 환경에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보다 한층 더 진보된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공개된 완성체는 없지만 이미 러시아에 준하는 미사일 기술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기술력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수준까지 도약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ICBM 기술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는 자주 국방을 향한 오랜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이라는 주적과 군사분계선을 맞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의 기술을 인계받아 ICBM 기술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분석된 발사체 천리마 이력만 봐도 엔진은 백두산 계열 한 단계 더 개량한 신형이며 이 역시 러시아에서 개발한 주력 90톤 포스급 RD-250 엔진을 역설계한 제품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RD-250은 인류가 만든 가장 큰 핵미사일 SS-18에 사용되었던 엔진으로 이미 오래전에 러시아의 기술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양된 천리마 일형의 동체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발사체에는 러시아와 중국산 부품이 대량 사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북한의 로켓에 중국과 러시아 부품이 사용됐다는 것은 우리도 ICBM에 준하는 무기를 개발할 명분을 준 것이며 오히려 푸틴과 시진핑이 우리의 눈치를 봐야 할 상황까지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그들과 적대 관계인 우크라이나나 인도 등의 무기 수출을 어느 정도 자제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제타, 브보르차, 슈퍼익스프레스 등의 유럽 언론들은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은 한국을 자극하고 있으며 어쩌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을 자초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그토록 한국의 개입을 필사적으로 막았던 이유는 방산 능력이 막강한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으로 지원한다면 러시아를 무너뜨릴 결정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중국은 ICBM 발사를 강행했고 이는 단순한 기술적 시험을 넘어 국제사회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자신들의 승리를 과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변 국가에 대한 군사적 지배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동아시아 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ICBM 발사는 강력한 핵 전력을 통해 미국의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핵 삼축 체계인 지상과 해상 그리고 공중에서 모두 핵을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완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장거리 미사일, 핵 잠수함, 폭격기 등의 전력 강화와도 연계됩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가 갖추고 있는 핵 전력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 기술을 완성한 중국의 ICBM 기술력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특히 다탄두 기술, 고체 연료 기반 시스템, 이동식 발사 플랫폼, 그리고 전략적 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및 러시아와의 경쟁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향후 동아시아 및 전 세계적인 군사적 긴장 상황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기존 기술력을 바탕으로 방산과 항공우주 기술력을 계속 발전시켜야 할 텐데요.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는 것만이 우리가 가진 유일무이한 전쟁 억제 수단이란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9일 북중러 잠수함 영상입니다. 2024년 8월 27일 북한은 국제해사기구에 잠수함 13척을 공식적으로 등록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전력이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통합되었음을 나타낸 셈인데요. 북한이 IMO에 잠수함을 등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등록된 북한의 잠수함들은 상어이급 1호부터 11호까지의 소형 잠수함과 파리사 영웅함, 김군옥 영웅함 등 두 척의 심포급 잠수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잠수함은 IMO로부터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받았으며 등록 주체는 조선정부 해군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상어이급 잠수함은 주로 한반도 연안에서 운용되는 소형 잠수함으로 북한은 이들 잠수함의 건조 연도를 2004년에서 2006년 사이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는 1990년대에 건조된 기존 상어급 잠수함을 개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파리사 영궁함은 북한이 과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사용했던 잠수함으로 2016년에 건조된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구체적인 재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김군옥 영웅함으로 이는 2023년에 건조된 최신형 잠수함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해사기구 IMO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제해사기구는 국제연합 산하의 전문기구로서 전 세계 해운 및 해양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기관입니다. IMO는 1948년에 설립되었으며 1959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목적은 국제 해운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 오염을 방지하며 해상 보안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170여 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으며 각국 정부와 해운업계, 비정부기구 등이 함께 협력하여 국제 해운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본부는 런던에 있으며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주요 해운 및 해양 문제를 논의하고 관련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왕따 신세인 북한이 무슨 연유로 갑자기 국제해사기구에 잠수함을 등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 군사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추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군사 전문가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자신들의 잠수함 전력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그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합동 잠수함 훈련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이 상어 2급 잠수함과 신형 SLBM 잠수함만을 등록한 점에 주목하며 이는 훈련에 참가할 잠수함들만 등록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훈련이 중국과 러시아 연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준비 과정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닐 와츠 전 위원은 북한의 이번 조치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군 함정은 상선과 달리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의 행동이 매우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와츠는 대부분의 북한 잠수함이 연안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국제항해를 염두에 둔 등록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북한이 잠수함 13척을 IMO에 등록한 배경은 명확하지 않으나 북한의 해군 역량을 과시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합동군사훈련을 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북한의 잠수함 등록보다 더욱 괴상한 것은 하루 만에 등록을 철회했다는 것입니다. 등록 다음 날인 8월 28일 북한이 등록한 잠수함 13척의 정보가 모두 국제통합해운정보 시스템 목록에서 사라졌고 해당 잠수함에 부여된 IMO 고유 식별번호를 검색해도 없는 선박이라는 안내가 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전에 등록한 다른 함정의 정보는 여전히 목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철회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잠수함 등록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는데 일부는 북한이 실수로 잠수함을 등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출신의 닐 와츠는 영국 런던에 있는 북한 대사관 관리자가 실수로 잠수함을 IMO에 등록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잠수함 보유 상황은 군사 기밀로 유지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는 북한이 의도하지 않았던 행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지만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늦춰선 안 됩니다. 특히 김군옥 영웅함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은 2023년 9월 8일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을 공개했습니다. 김군옥 영웅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북한이 자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첫 번째 전술핵 잠수함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김군옥 영웅함은 2019년 7월 김정은이 직접 시찰한 이후 약 4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인데요. 기존의 로미오급과 고래급 잠수함을 변형하여 건조된 3,000톤급 중형 잠수함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10개의 수직 발사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이전에 공개한 북극성 3형과 같은 중단거리 SLBM을 탑재할 수 있으며 화산 31과 같은 전술 핵탄두도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김군옥 영웅함이 전략 순항 미사일이나 핵무인 수중 공격정 헤이를 탑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중형 잠수함이 등장함에 따라 해상에서의 전술핵 위협이 현실화되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북한은 최근 몇 년간 해군 전력을 대폭 강화해왔고 특히 잠수함 전력의 발전에 주력해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이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포함한 다양한 해상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전력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2021년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 무기 개발을 주요 과업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비록 북한이 아직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러시아와의 밀착된 관계를 통해 기술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기술을 획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잠수함들이 실제로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들 잠수함이 건조된 지 30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잠수함들이 노후화된 상태에 있으며 이는 잠수함의 실전 투입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군옥 영웅함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시험 발사했던 파리사 영궁함 모두 기존의 노후 잠수함을 개량한 것에 불과한데요. 이 잠수함들이 실제 전투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남북한의 해군력 비교에서 한국이 확연히 우위에 있다는 사실은 여러 국제군사력 평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해군 전력에 있어서 한국은 세계 5위, 북한은 14위를 차지하며 양국 간 해군력의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현대적이고 강력한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과 같은 첨단 전투함을 비롯해 90여 척의 전투함, 10여 척의 잠수함 등으로 구성된 한국 해군은 질적, 양적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전력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함정들은 첨단 레이더와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적의 공격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따라서 북한이 해군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한국 해군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북한 해군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하고 최신 기술로 무장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 간 해군력 비교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31일 잠수함 연합 영상입니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손을 잡고 개발하던 212C급 잠수함의 설계 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네이벌 뉴스와 글로벌 디펜스 뉴스 등 해외 군사 전문 매체는 독일과 노르웨이의 합작 잠수함 프로젝트가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하며 이 같은 소식을 전달했는데요. 2021년 여름부터 독일과 노르웨이가 합동으로 진행한 잠수함 개발이 3년 만에 설계 단계를 완료하고 드디어 본격적인 잠수함 건조 작업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212C급 잠수함은 독일이 차세대 잠수함으로 운용하기 위해 노르웨이와 공동으로 개발한 재래식 디젤 잠수함이며 약 2,500톤급 규모의 배수량을 지니고 533mm의 발사관 6문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DM2A4 중어뢰와 아이다스 잠대공 미사일 등의 무기 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잠수함인데요. 독일과 노르웨이는 2027년에 시험 운용에 들어간 다음 2029년에 노르웨이 왕립 해군에 인도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독일이 2척, 노르웨이가 4척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한국과 멀리 떨어진 유럽에서 새로운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평범한 군 현대화 사업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대 남의 나라 이야기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독일이 212C급 잠수함의 본격적인 생산체제 구축에 들어갔다는 것은 한국의 잠수함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최대 6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도전하고 있던 한국의 입장에서 독일이 212C급 잠수함을 대량 생산한다는 것은 강력한 경쟁자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캐나다는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북극권을 방어하기 위해 12척의 신규 잠수함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10일에는 국방부에서 잠수함 제조업체들과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2050년에는 북극해가 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적의 항로가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캐나다는 차기 잠수함 도입을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사업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장보고 3 배치2 잠수함을 투입하여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 수주를 획득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의 가장 큰 라이벌은 독일이 아니라 일본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독일의 212C급은 설계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물이 없었고 2025년 진수, 2026년 인수 계획을 두고 있는 장보고 3 배치2와 달리 212C급은 언제 진수와 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일정이 불투명하여 일본의 타이게이급과 달리 한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경쟁자는 아니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해외 군사 매체에서 독일과 노르웨이의 공동 개발을 두고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212C급 잠수함이 설계 단계를 마무리했다고 보도한 이상 캐나다 잠수함 사업 이외에도 앞으로 한국과 독일은 다수의 잠수함 수출 사업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독일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잠수함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본격적인 잠수함 전력을 확충하던 시절만 하더라도 독일과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그 격차가 상당했습니다. 한국은 독일의 209급 잠수함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잠수함 전력과 기술을 확보하기 시작했는데요. 첫 잠수함은 독일 현지에서 완제품으로 건조하여 도입하고 2척의 잠수함은 기술 도입 후 국내에서 건조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랬던 한국은 209급 잠수함의 건조 경험을 양분으로 삼아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며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잠수함을 수출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독일이 1,500에서 2,000톤급 잠수함을 주력으로 운용하는 데 머물렀던 것과 달리 한국은 3,000톤급 규모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3척을 비롯하여 3,600톤급의 장보고 3 배치2를 80% 이상의 국산화 비율로 건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잠수함 분야의 후발주자로 출발한 한국이 이제는 유럽의 잠수함 강국인 독일을 압도할 정도로 기술적 성장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212C급 잠수함이 실제로 한국의 잠수함보다 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잠수함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독일이 노르웨이와 연합전선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장보고 3 배치2를 이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독일의 입장에서는 2,500톤급의 212C급 잠수함이 나름대로 큰 규모를 갖춘 잠수함으로 여겨지겠지만 3,600톤급 규모의 장보고 3 배치2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크기의 잠수함입니다. 이 때문에 무장 체계를 비롯하여 다수의 부분에서 한국보다 떨어지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장보고 3 배치2는 10개의 수직 발사관을 보유했지만 212C급은 현재까지 수직 발사관 탑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잠수함의 수직 발사관은 다양한 미사일 체계를 운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장 체계 운용의 유연성에서 한국을 절대 따라오지 못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533mm 어뢰 발사관을 8문이나 탑재하고 있지만 독일은 6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직 발사관 이외에도 다양한 전투력 측면에서 한국보다 열세입니다. 또한 한국은 중대형 잠수함 중 세계에서 2번째로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하여 수중 작전의 지속 능력을 증가시켰습니다. 한국은 리튬이온 전지와 AIP를 동시에 탑재하여 전 세계 디젤 잠수함 중에서도 가장 긴 작전 기간을 자랑하며 장보고 3 배치2는 독일의 212C급 잠수함보다 20일 이상 긴 작전 기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잠수함은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 잠항할 수 있는 것이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데 독일의 경쟁 잠수함보다 무려 20일이나 더 길다는 것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잠수함 수주 사업에서도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강점입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점은 한국 잠수함의 잠항 심도가 무려 400m라는 점입니다. 반면 독일의 212C급 잠수함 이외에도 대부분의 유럽 잠수함은 250에서 300m 수준에 불과합니다. 잠수함의 잠항 심도가 더 깊다는 것은 적의 탐지 장비로부터 아군 잠수함의 탐지 확률을 낮출 수 있으며 설령적으로부터 어뢰나 폭로의 공격을 받더라도 일정한 깊이 이상에서는 위력이 반감되기 때문에 잠항 심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아군의 생존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디젤 잠수함의 잠항 심도보다 100m 이상 더 깊은 수심으로 잠항할 수 있는 한국의 장보고 3 배치2는 독일의 212C급 잠수함보다 전술적으로 더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느리기로 유명한 독일 방산의 생산 속도 문제는 잠수함 분야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비록 독일이 노르웨이와의 연합전선을 구축하며 신형 잠수함의 본격적인 생산 체제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독일은 2029년에나 노르웨이 해군에 잠수함을 인도할 수 있을 정도로 느린 생산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이 첫 번째 212C급 잠수함을 인도할 2029년이면 한국은 이미 두 척의 장보고 3 배치2를 인도하고도 1년이나 남는 시점입니다. 개발국가조차도 제대로 된 잠수함을 인도받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설령 수주 사업을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할 확률이 높으며 당장 새로운 잠수함 전력이 시급한 다수의 국가들은 독일과 노르웨이의 사정을 기다려주기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잠수함은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독일은 잠수함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전차, 자주포, 장갑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산 분야에서 유럽 최강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과거만 하더라도 방산 수출은 고사하고 자국군이 사용할 무기조차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나라인데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국은 방위 산업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다수의 분야에서 독일제 무기를 추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미 자주포 분야에서는 독일의 펜자흐비치 2000이 한국의 K9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극명한 시장 점유율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제는 잠수함 분야에서도 한국이 독일을 앞질러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상 전력에서 그랬던 것처럼 잠수함 분야에서도 독일을 제압하는 한국 방산의 끝없는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